모두가 다음 초강대국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더 이상 초강대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초강대국을 만들어낸 조건들, 즉 19세기와 20세기의 독특한 환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임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강대국의 지위를 점수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의 지위는 한 가지가 아니라 6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영향력, 경제적 규모, 에너지 독립, 전략적 지리, 기술적 우위, 동맹관계. 각각이 모두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계적인 지배를 꿈꾸는 어떤 나라도 이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뛰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중국, 인도, 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자들이 결국 부족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경쟁자들의 위치를 점수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강대국은 단순히 강력하거나 영향력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프랑스는 영향력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강하지만 둘 다 초강대국은 아닙니다. 초강대국은 군사, 경제, 기술, 지정학 등 여러 영향력의 측면에서 동시에 지배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대영 제국도 비슷했지만 산업 역량 부족과 과도한 팽창에 시달렸습니다. 소련은 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경제적 취약으로 무너졌습니다. 1991년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남았습니다. 그건 정말로 달랐죠. 그야말로 당흑체제의 순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 최고의 기술력과 기축통화, 가장 안전한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가장 촘촘한 동맹 네트워크를 가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된다는 개념을 완벽한 제국을 설계하는 전략 비디오 게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강력한 군대와 많은 탱크로 가장 가까운 적을 제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받아넘어 먼 곳까지 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어디서든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는 원양 해군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륙의 해외 기지가 필요하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군사적 영향력은 가장 명확한 지표이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두 번째 범주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 규모입니다. GDP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접근하기를 원하는 거대한 국내 시장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쓰는 통화와 친구에게는 보상, 적에게는 처벌을 할 경제적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는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요소입니다. 누군가 불을 끌 수 있다면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막대한 국내 자원을 갖추거나 결코 방해받지 않는 완전히 안전한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어 수단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요소인 전략적 지리로 잘 들어맞습니다. 자연적인 방어는 여러분을 침략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바다, 산, 우호적인 이웃 국가들이 그 예입니다. 교통의 요충지, 해상운송, 해협, 금융 시스템, 인터넷 인프라, 기술 공급망을 장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요소인 기술적 우위로 이어집니다. 다른 나라들이 의존하고 쉽게 복제할 수 없는 핵심 기술에 대해 거의 독점적인 통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매년 더 나은 스마트폰을 잘 만든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지배력은 다른 나라들이 사실상 미래를 당신에게 임대하는 수준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소모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폭시켜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네트워크, 즉 동맹 구조가 필요합니다. 잠재적인 파트너들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리더십을 따를 의지가 있어야 하고 당신의 군사 기지를 유치해야 하며 당신의 문화적 기준을 받아들이거나 최소한 용인해야 합니다. 물론 고려해야 할 다른 범주들도 있습니다. 인구가 지정학을 좌우한다고들 합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출산율과 우호적인 인구 통계 추세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외교적 영향력도 중요하고 당신의 역사도 중요하며 문화적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관적인 소프트 파워 범주에 속해 경험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이상적인 초강대국을 만든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양쪽에 보호해주는 대양이 있고 수억 명의 인구와 수세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세계 금융의 중심지, 기술 독점까지 갖춘 거대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든 대륙에 군사 기지를 두고 필요할 때 실제로 도와주는 동맹국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1945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했으며 손상되지 않은 인프라와 핵 독점권을 가졌을 때 가능했습니다. 2026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초강대국을 만든 규칙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지난 세기의 초강대국 모델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이익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정복이 수익성이 있었고 로마는 영토 확장으로 생산적인 속주를 얻었습니다. 영국은 무역과 자원 채취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미국 역시 대륙 확장을 통해 귀중한 영토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경제 논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현대 전쟁은 경제적으로 파괴적입니다. 2024 연말 기준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러시아는 전쟁에 2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추정되며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파괴된 인프라와 황폐해진 영토, 국제 제재, 그리고 왕따 국가라는 지위뿐인데요.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러시아 경제는 약 1조 3천억 달러 손실이 예상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소련 시절의 군수품을 소진한 군대, 그리고 서방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는 현대전조차도 거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합니다. 브라운 대학교 연구진은 20년에 걸친 전 세계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의 약 8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라크에서는 기대했던 이라크 석유가 전쟁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이익으로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곳과 다른 지역에서도 전술적,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사결정과 전략적 철수가 거대한 권력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넓은 지역도 여전히 불안정한데 왜 이제는 전쟁이 이득이 되지 않는 걸까요? 현대해부는 복잡한 공급망, 교육받은 노동자, 그리고 첨단 기술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폭탄이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점령할 수는 있지만 엔지니어와 공급업체 그리고 고객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엄청나게 비싼 문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핵 문제도 있습니다. 핵 보유국들 사이의 강대국 전쟁은 문명을 끝장낼 수 있는 격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두 초강대국이 직접적인 충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모두가 멸망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복이 실제로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 엄격한 한계를 둡니다. 게릴라전과 현대의 반란은 점령을 악몽처럼 비싸게 만듭니다. 영국은 제국 해체 후 이 문제를 겪었고 미국도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교훈을 얻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폭격만으로는 초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중국이 이 교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이것이 중국의 전략적 관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해봅시다. 경제적 지배는 반대의 흐름을 낳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지배적일수록 모두가 당신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더 노력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랬습니다. 1800년대 영국이 세계 무역을 지배하자 부의 증가는 영향력 확대를 넘어 독일, 일본, 미국 등 경쟁국들의 각성을 불러왔고 이들은 영국의 지배를 깨기 위해 산업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경제 패권은 결국 경쟁자를 낳았습니다. 이 패턴은 오늘날 더 빠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구상도 처음엔 매우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협정, 영향력, 경제적 의존성을 대가로 기꺼이 돈을 빌려주고자 하려 했습니다. 2023년까지 중국은 150개국이 넘는 나라에 1조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결과는 100년 전에는 불가능했을 투명한 반발의 한 형태였습니다. 스리랑카와 잠비아 등 여러 나라가 빚에 시달리며 중국을 부채 함정 외교로 비난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를 예견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충성스러운 파트너 대신 불만 가득한 대안을 찾는 파트너만 만들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도 항구는 국가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99년 동안 중국에 임대되었고 이는 약탈적 대출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 달러의 지배력은 반대 세력을 불러왔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달러 기반 무역의 대안을 수년간 논의해왔습니다. 2022년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 후 미국 동맹국들도 자신들이 다음이 될까 우려해 조용히 자산을 다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경제적 강압은 국가들에게 복종이 아니라 다각화를 가르칩니다. 경제적 힘은 이제 스스로 한계를 만듭니다. 너무 지배적이 되면 모두가 당신을 우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기술은 더 이상 독점될 수 없으며 이것은 초강대국 지위를 얻는 데 있어 엄청난 변화화입니다. 영국은 수십 년 동안 산업혁명 기술을 독점하며 자국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세대 동안 컴퓨팅, 항공우주, 핵 기술을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독점은 곧바로 초강대국의 지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보는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예전에는 첩보 활동을 통해 수년이 걸려야 알 수 있었던 정보가 이제는 몇 달 아니면 몇 주 만에 학술 논문,
특허 출원, 해킹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1950년대에는 역설계에 수십 년이 걸렸지만 오늘날에는 1년도 안 걸립니다. 문제 중 하나는 인재가 전 세계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학생들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스탠퍼드, 하버드, 예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인도 엔지니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 그 지식을 함께 가져갑니다. 2023년 중국은 매년 360만 명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미국은 8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때 지식 독점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해외 제조는 기술 독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이 F-35 설계도 절도로 JI-10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수년 앞당겨졌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해외로 이전했을 때 대만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전자 제조업체 폭스콘은 단순 조립뿐만 아니라 전체 제조 공정을 완벽하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어디에서나 반복됩니다. 2007년 미국에서 발명된 스마트폰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중국 기업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도 중국은 연구와 인재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이 주제에 관한 논문을 미국보다 더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1954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발명된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식 확산 속도는 잠재적 독점 기업들에게 치명적으로 빨라졌습니다. 1950년에는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50년이 걸리던 기술들이 이제는 5년도 채 안 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점을 영구적인 지배력으로 전환할 만큼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입니다. 전쟁은 이익이 없고 경제 지배는 반발을 부르며 기술은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 세 변화가 가능한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것이 각국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초강대국이 될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누군가가 다음 초강대국처럼 보이면 그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약 18조 달러의 GDP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가한 현대화된 군대, 그리고 오지 기술 전기차, 태양광 제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4억 명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기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은 약 70%의 석유와 45%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좁은 해협인 말라카 해협을 통해 선박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곳은 중요한 병목 지점으로 미국과 동맹 세력이 통제합니다. 즉, 중국의 전체 경제, 모든 제조업, 수많은 대도시, 그리고 군대까지 모두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에너지는 미 해군이 단 하루 만에 봉쇄할 수 있는 해협을 통과합니다. 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비장의 카드가 됩니다.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육상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조차 해상 석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혀 부족하죠. 지리적 요인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중국은 경쟁국과 잠재적 경쟁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도, 일본, 한국, 베트남 모두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거나 중국의 힘에 맞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편의에 따른 파트너일 뿐 어떤 의미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는 중앙아시아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시베리아로 팽창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충성스러운 동맹국이 아니라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 인구는 정점 후 감소 중입니다. 유엔은 중국의 인구가 현재 14억 명에서 2100년에는 8억 명 이하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은퇴자는 늘어나며 비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강대국의 길과는 정반대입니다. 6가지 초강대국 기준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지역 강국이지만 전 세계적인 초강대국은 아닙니다. 중국이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다음 후보는 더 어렵습니다. 인도는 중국이 잃고 있는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이점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와 하지만 왜 그것만으로는 초강대국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15억 인구와 29 세 중위 연령을 가진 인도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는 민주적이어서 서방과 동맹을 맺기 쉽습니다. 인도의 지리적 위치는 북쪽에 산맥이 있고 남쪽에 바다가 있어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도의 문제는 그 외의 모든 것, 즉 경제에 있습니다. 인도의 GDP는 약 4조 1천억 달러로 중국의 5분의 1, 미국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1인당 소득은 약 2,600달러에 머물러 있어 내수 소비가 제한적입니다. 힘, 전력 인프라는 수십 년 뒤처져 있고 정전이 흔하며 도로는 부족하고 항만 운영도 비효율적입니다.
중진국 함정이 크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지역적으로는 강하지만 전 세계적 영향력은 없습니다. 인도 해군은 해안 방어에 집중하며 원양에서 힘을 투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남아시아 밖에서 원정 작전을 지속할 수 없고 제2차 세계대전 영국 제국 시절 이후로 그런 작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에 인도 군사 기지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인도는 정보기술 서비스, 콜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백오피스 운영에 뛰어납니다. 네, 컴퓨터 해킹 전화를 받고 기프트 카드를 사라는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최첨단 혁신이나 제조 지배력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인도는 여전히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문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방과도 폭넓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역시 중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석유의 약 85%를 수입하며 대부분 러시아에서 들여옵니다. 중국처럼 인도도 인도양에 취약합니다. 초크 포인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는데 이곳은 중동의 원유 대부분이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이곳이 막히면 인도의 경제는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자동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산업화 이후로는 단순한 인구수보다 생산성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인구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의 평가는 어떨까요? 중요한 지역 강국이지만 초강대국이 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돈 문제에서 실패하지 않는 다른 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유럽연합은 차세대 글로벌 초강대국 후보로 매우 유망해 보입니다. 물론 유사한 국가들의 연합이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EU는 미국과 비슷한 20조 달러 규모의 GD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억 5천만 명이라는 상당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자동차, 명품 산업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통합된 동맹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이것이 EU가 서류상 초강대국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 나라처럼 행동해야 할 때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이 위원회 문제입니다. EU는 통합 지휘 체계가 없고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원합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군사 자금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국방 예산이 GDP의 약 1.5%에 머물렀고 이후에서야 대응했습니다. 서유럽은 러시아와 무역을 원하지만 이는 상반된 입장입니다. EU는 힘의 투사와 해구산을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유럽은 미국 주도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7개의 다른 군대가 모여도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병 우선순위 합의조차 못하는 위원회일 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독립성에서 치명적인 취약점도 드러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은 전쟁 전 독일 가스 수입의 약 55%를 담당했습니다.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유럽 전역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각국이 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미완성이고 조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은 정치적 탄압에 있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와의 관계 합의에 제동을 걸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은 재정, 원자력, 국방비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정부가 자주 바뀝니다. 외교 정책에 합의하지 못하면 초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브렉시트로 영국이 쉽게 떠나며 체제가 되돌릴 수 있음이 증명된 점입니다. 유럽연합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유럽은 경제 블록과 규제 권한 면에서는 강력하지만 통합된 초강대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다른 후보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안의 곰부터 말이죠.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이탈리아의 2조 2천억 달러 국내 총생산보다도 작습니다. 러시아 인구 통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68세로 시리아, 팔레스타인, 베네수엘라, 북한과 같은 나라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군대의 약점과 부패, 물류 문제, 노후 장비를 보여줬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진 지역 강국일 뿐입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는 신흥 강국일 수 있지만 각각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부족합니다. 브라질은 자원은 많지만 인프라, 기술, 군사적 영향력이 부족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는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 구조는 좋지만 불안정한 통치와 인프라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만으로 초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글라데시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걱정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점수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자립, 전략적 지리, 동맹에서 실패합니다. 인도는 경제 규모, 군사적 영향력, 기술, 에너지 자립에서 실패합니다. 유럽연합은 군사적 영향력, 에너지 자립, 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통합에서 실패합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고려 대상조차 아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 인구 통계, 기술에서 여전히 실패합니다. 모든 경쟁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초강대국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인도, 미국 같은 지역 강대국들입니다. 분야별 지배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과 금융에서 선도하고 중국은 제조업에서 앞서며 유럽연합은 모두가 따르는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강대국이 모든 것을 지배했지만 앞으로는 강대국이 특정 분야만 지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결국 다극화될 것으로 보이며 상호 의존을 통해 어느 정도 더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위기 상황에서 누가 집단 행동을 조직할까요? 세계화로 인해 우리는 지배하기에는 너무 상호 연결되어 버렸고 자신이 의존하는 시스템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20세기는 세계대전의 기술 독점과 식민지 유산으로 초강대국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21세기는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은 사실 지난 세기의 산물이고 결국 미국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초강대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미국 초강대국 제국의 종말이 시작되는 영상을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